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 약속을 실행할 때가 됐고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실무 협상도 곧 재개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의 추가 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논의되고 있는 것도 계획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청주에서 산행에 나섰다가 실종된 여중생을 일주일이 넘도록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하고 드론을 투입해서 야간 수색도 이어가고 있는 경찰은 산악 지역 수색에 능한 특전사 투입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헝가리 유람선 참사의 가해 선박을 운항했던 선장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크루즈선 바이킹 시기노의 선장은 사고 다음 날 구금됐다가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는데 헝가리 대법원이 보석을 허용한 하급법원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인 탑승객 1명은 여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브라질에서 교도소 폭동으로 수감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북부 파라주에 있는 교도소에서 범죄 조직원 간 다툼이 폭동으로 번지면서 5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음식 축제 행사장에서 총격전이 발생해 용의자 1명을 포함해 4명이 숨졌습니다. 6살 어린이와 13살 소녀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공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추적 중입니다. 지난 4월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사건 이후 나보염 우려가 커지면서 복구 공사도 중단된 가운데 프랑스의 환경단체가 관계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다음 달 2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태국 방콕에서 시작되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일정을 거론하면서 북미 실무 협상이 곧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 약속을 실행할 때가 됐고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해법도 강조를 했습니다. ARF 외교장관 회담에 빠짐없이 외무상을 참석시켰던 북한은 이번에는 이용호 외무상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ARF를 계기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워싱턴 이코노미 클럽 대담에서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실행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I repeated that he's prepared to denuclearize. It's now time to execute, and I hope that we can achieve that. I hope. 이어 태국 방콕에서 며칠 있겠다며 아시아 방문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실무 협상 재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I'll be in Bangkok for a couple days. We hope that we can have working level discussions starting again very soon, so that we can unlock the Rubik's Cube. 폼페이오 장관은 다음 달 1일 방콕에 도착해 이튿날 ARF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언은 북한이 이용호 외무상의 불참을 통보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북미 실무 협상이 2주 정도 안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 창의적인 해법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질문에는 논의되고 있는 것도 계획된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14살 조은누리 양이 실종된 지 오늘로 8일째입니다. 군과 경찰, 소방이 모두 나서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조양의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군에 특전사 투입을 요청했습니다. 조승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거진 수풀을 예초기로 깎아냅니다. 기계가 닿지 않는 곳에선 낫질이 이뤄집니다. 어제도 군과 경찰, 소방 인력 200명이 실종된 조은누리 양을 찾았습니다. 조양이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실종 당시 현장 근처를 오가던 차량들의 블랙박스까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내일이란 마음으로 수색을 함께 했습니다. 업무를 주시면 저희들이 매일 와서 저희들 하든지 볼게요. 하지만 조양의 행적을 찾을 만한 작은 단서조차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발 700m 산 전체를 샅샅이 뒤졌지만 얻은 게 없는 겁니다. 경찰은 어제 산악 지역 수색에 능한 특전사 투입을 군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달린 드론으로 야간 수색도 이어갔습니다. 조양은 지난 23일 오전 어머니와 함께 산에 오르다 중간에 혼자 내려간 뒤 사라졌습니다. 회색 반팔티에 검은색 치마 반바지를 입고
파란 안경을 끼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없어 위치 추적도 어려워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참사의 가해 선박을 운항했던 선장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크루즈선 바이킹 시기노의 선장은 사고 다음 날 구금됐다가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는데 헝가리 대법원이 보석을 허용한 하급법원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인 탑승객 한 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헝가리 경찰이 다뉴브 참사의 가해자인 우크라이나 출신 유리시 선장을 긴급 체포했다고 인덱스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유리시 선장은 지난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관광객과 가이드 등 한국인 33명이 탄 유람선을 들이받은 크루즈선 바이킹 시기노의 운항을 맡았습니다. 앞서 헝가리 대법원은 유리시 선장에게 보석을 허용한 하급법원의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당시 사고로 한국인 25명이 숨지고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에 있지만 유리시 선장은 사고 다음 날 구금됐다가 2주 뒤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습니다. 헝가리 법원은 당시 우리 돈으로 약 6,200만 원에 해당하는 보석금 1,500만 포린트를 내고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부다페스트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선장의 보석을 허용했습니다. 가해 선박의 선장이 다시 구금되면서 사고 원인을 밝히는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JTBC 허진입니다. 일본이 일방적인 수출 규제에 들어간 명분은 한국이 전략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중국이나 대만에는 불화수소 등을 사실상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우리가 가입한 국제 통제 체제에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대만으로 불화수소 1,395톤을 수출했습니다. 앞서 2003년 북한은 영면 핵시설에 필요한 일본 제품을 대만을 경유해 들어온 게 확인됐습니다. 대만뿐만이 아닙니다.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에 반도체 핵심 소재를 수출할 때도 현재 우리나라보다 덜 까다로운 조건을 적용합니다. 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의 이른바 포괄적 허가를 적용해 3년간은 특별한 심사 없이 수출을 허용하는 겁니다. 4개 나라는 우리나라와 달리 전략물자 통제체계, 오스트레일리아 그룹에 가입하지 않은 곳들입니다. 결국 국제사회가 인정한 관리체계를 갖춘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엄격한 수출 통제를 받게 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역차별이 명백한 WTO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합니다. WTO 가트 10조 3항이 규정하고 있는 수출 규정의 차별적 적용 금지에 명백히 위배되는 중대한 사태라고 할 것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브라질 북부의 한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나 수감자 50여 명이 숨졌습니다. 범죄 조직원들 사이의 다툼이 폭동으로 번졌습니다. 교도관 2명이 수감자들에게 인질로 붙잡혔다가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정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조망 위로 흰 연기가 올라옵니다. 무장한 경찰들이 교도소 인근에서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구급차도 눈에 띕니다. 브라질 파라주의 한 교도소에서 폭동이 발생한 건 현지 시간 29일 오전 7시쯤. 교도소 측은 범죄 조직원 간 다툼이 폭동으로 번졌고 수감자들이 서로 보복 공격을 하면서 최소 5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Oficialmente 52 presos mortos que estavam no pavilhão ligado a uma das facções criminosas. 이 과정에서 교도관 2명이 수감자들에게 인질로 붙잡혔다가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주 정부는 중무장한 경찰을 투입해 5시간 만에 폭동을 진압했습니다. 브라질에선 교도소 폭동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도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나 57명이 숨졌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음식 축제장에서 총격 사건이 나서 어린 아이들을 포함해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세의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살이 됐고 경찰은 목격자들이 증언한 공범을 쫓고 있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사람들이 황급히 행사장을 빠져나갑니다. 누군가 총격이라고 다급히 말합니다. Oh, they shooting. 총격전이 발생한 곳은 캘리포니아 북부 세너제 인근의 길로이라는 작은 도시입니다. 해마다 열리는 마늘 페스티벌 축제의 마지막 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난데없는 총격에 6살 남자아이와 13세 소녀, 20대 남성 등 3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I just saw him. This is really hard. There's no words to describe because he was such a happy kid. 경찰은 용의자 1명이 현장에서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용의자는 19세 산티노 윌리엄 리건으로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이 증언한 공범을 찾고 있지만 공범이 총격에 연루됐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윤입니다. 홍콩에서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범죄인 인도 법안에 대한 반대 시위가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국 정부가 홍콩 내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홍콩 반환 후 처음으로 했습니다.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에서 신경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홍콩 업무를 관장하는 중국 국무원 홍콩 마카오 사무판공실의 기자회견장입니다. 내외신 카메라가 빈틈없이 들어찼습니다. 暴力就是暴力。违法就是违法，其性质不会因为它标榜了什么目标而有所改变。 홍콩 시위대의 폭력 행위에 강력 대응을 예고한 겁니다. 다만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인민해방군 투입 가능성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在基本法里面有明确的规定，我就不多说了，你可以去查查看一看。 관심을 모았던 캐리람 행정장관의 용퇴 여부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지지를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시위대가 79일간 도심을 장악했던 2014년 우산혁명 때도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 홍콩 사무실은 홍콩 경찰이 평화 시위를 폭력으로 대응했다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의 발언을 비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반환 22년 만에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 엄벌 방침을 내놨지만 획기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홍콩 사태가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지난 4월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성당에 불이 나면서 골조에 쓰인 납이 대거 녹아내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납 오염 우려 때문에 복구 공사도 지금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프랑스의 한 환경단체는 당국이 즉각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프랑스의 환경운동단체 로뱅 대 부아가 파리시 등 관계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4월 화재로 노트르담 대성당 주변이 납으로 오염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도 당국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대성당 주변 거주자와 복구 공사 노동자 등이 독성 물질에 노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단체는 노트르담 대성당이 무너지면서 골조에 쓰인 납 300톤 이상이 녹아내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량의 납이 연기를 타고 날아가 주변 건물과 토양을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프랑스 보건 당국의 조사 결과 노트르담 인근 출입금지 구역의 토양에서는 킬로그램당 납 검출량이 10에서 20g이 나왔습니다. 기준치의 최대 67배에 이르는 양입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의 복구 공사는 납 오염 우려로 지난 26일부터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네, 미국이 북한 사람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베트남에서 외화벌이를 한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인사라고 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북한인 1명에 대한 제재입니다. 군수공업부라는 곳은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이 돼 있는 곳이라고 하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계속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미국 재무부가 이 베트남에서 활동해온 이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김수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걸 맨델커비 재무부 차관은 이 김수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또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했다면서 이 제재 대상으로 밝힌 삼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재 발표는 북한이 지난 25일에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닷새 만에 나온 건데요. 이 때문에 북한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라는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고위 인사가 아닌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개인 1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이 북미 실무 협상 재개를 위해 이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네,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해서 체포가 됐다가 이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이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 스페인으로 보내는 것과 관련한 재판이 이제 이어지는데 석방되고 처음으로 법원에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9일에 크리스토퍼 안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연방 지방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변호인 측은 크리스토퍼 안을 스페인에 송환하는 재판이 올해를 넘겨서 내년 1월 10일에 개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향후 재판이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토퍼 안은 반북한 단체 자유조선 회원이자 미 해병대원 출신인데요. 지난 2월에 스페인 마드리드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해서 직원들을 결박하고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 등을 탈취했습니다. 지난 4월 LA에서 체포된 크리스토퍼 안은 체포 90일 만인 지난 16일에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가택연금 조건부로 보석을 허용했는데 법원 출석과 또 예배 때만 외출이 허용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정됐던 휴가를 취소하고 업무에 복귀하면서 청와대 참모들도 잇따라 휴가를 미루거나 일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어제 현안 점검 회의에는 수석 비서관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일본 아베 정권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강요 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일본 경제산업상에게 이번 주말 베이징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장관회의에서 장관급 만남을 갖자고 제안했지만 일본 측이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주 세계무역기구 일반 이사회에서도 우리 측의 공개적인 양자협의 제안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여야 5당이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초당적 비상협력기구를 내일 출범시킵니다.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첫 회의를 내일 개최합니다. 여야 5당과 정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민주노총 등이 참석합니다. 네, 어제 충격이 컸죠. 코스닥 지수는 4% 급락하면서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낙폭을 피우면서 2달 만에 가장 낮게 내려갔습니다. 코스닥은 620선 밑, 코스피는 2030선 바로 밑에 있습니다. 밤사이에 뉴욕 증시는 보합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주택 거래가 없어지니까 문을 닫는 공인중개업소들, 지난달에 폐업자가 신규 개업자보다 30명이 더 많았습니다. 지난해 말 이런 일이 있고 6개월 만에 다시 공인중개사 폐업이 개업을 앞질렀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나오고 일본에 여행 안 가겠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항공사들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저비용 항공사들에 이어서 대형 항공사도 일부 노선 운항 중단에 나섰습니다. 대한항공인데요. 일주일에 3번 부산과 일본 삿포로를 오가는 노선을 오는 9월부터 운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분야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5시 45분 경남 고성군 북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6km입니다. 아직까지 지진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충북 충주시 수주팔봉 유원지 달천에서 가족들과 물놀이를 하던 4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최근 내린 비로 물살이 빨라서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 다시 수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정의당 윤소아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택배 발송지를 확인한 경찰이 CCTV에 나온 동선을 추적해 이 남성을 붙잡았는데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활동가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사기 조작극이라며 진보개혁 세력에 대한 분열 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과 휴일에 열린 부산 록 페스티벌, 처음으로 유료화를 시도했는데요. 지난해 사흘간 무료 공연에는 6만 4천여 명이 왔는데 이번에 이틀 동안 절반 정도가 왔습니다. 부산시는 앞으로 입장료 가격을 합리적으로 유지하면서 추전팀을 더 강화한다면 유료화 정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가 수원 청개구리 서식지 조성에 나섭니다. 국립생태원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수원 청개구리는 한국 고유종으로 우리나라에서 사는 개구리 가운데 가장 작습니다. 1980년 수원에서 처음 발견이 됐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그룹 여자친구의 소속사인 소스뮤직을 인수했습니다. 방시혁 대표는 아티스트를 육성하고 관리하는 철학이 비슷해서 힘을 합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모레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여야, 국회 정상화 수순으로 안보국회가 오늘 가동이 됩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우리에 대한 일본의 경제 조치, 그리고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 사건, 또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안보 현안들을 논의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안 심사를 재개합니다. 정부의 일자리 예산을 비롯해서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는 예산안에 대해서도 오늘 논의가 집중될 예정입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관련 현지의 합동 수색이 사고가 나고 2달 만에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정부 수색팀이 귀국을 합니다. 한국인 1명은 아직 찾지 못했고 헝가리 당국은 다음 달 중순까지 수색 활동을 계속합니다. 주목할 만한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 중이고요. 동해안과 충청, 남부 내륙 곳곳에 폭염경보로 강화되면서 낮 동안 35도를 넘어서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소식 들어있습니다. 오후까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에 최대 40mm 예상되고요. 지역에 따라 강한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 쪽으로 구름 지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오늘 중부지방은 계속 구름 많고 남부지방은 비교적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강릉과 광주, 대구가 35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곳곳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중부지방에 비 소식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시작돼 모레 아침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가벼운 충치를 치료하러 갔다가 멀쩡한 치아가 갈리고 1,000만 원 넘는 치료비를 내라고 했다는 신고가 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들어왔습니다. 410명 정도가 비슷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JTBC 취재 결과 모두 같은 치과병원 원장에게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거의 모든 치아에 철심이 박혀 있습니다. 보통은 살릴 수 있는 치아가 없을 때 쓰는 치료법입니다. 선생님이 그 사진을 보고 잘해야 한 2개만 발치하고 저기만 임플란트 해도 될 만한 거였는데 이게 너무 진짜 크게 일했다고. 이게 저는 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 이는. 하지만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이를 갈아냈다고도 했습니다. 잇몸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환자도 있습니다. 치료비로만 1,000만 원 넘게 썼습니다. 그래서 2월 달부터 계속 막 식빵 사다가 물에 찍으면 운전하면서 이렇게 한쪽 차 세워놓고 찍어서 먹고. 두 사람은 같은 원장이 운영해온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들만이 아닙니다. 지난 5년간 경기 고양시에서 김모 원장에게 치료받은 450명 정도가 비슷한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의 사진을 본 치과 전문의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없다가 보이는 치아를 10개씩, 18개씩 신경치료를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기를 넘어서서 환자에게 과실적으로 정말 상해를 입힌 거나 같은 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모 원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고향의 한 지역에서 치과를 운영하다 폐업했고 최근 2년간 인근에서 또 다른 병원을 차려 환자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만둔 상태입니다. 피해자들은 관할보건소에 민원을 넣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이 지역구를 맡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환자들 상태에 맞는 치료를 했을 뿐 진료 방식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환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제주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던 8살 어린이가 파도에 밀려 표류했는데 구명조끼를 입은 덕분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제주시 평대 해수욕장에서 아이가 멀리 떠밀려 간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해수욕장에서 400여 미터 서쪽 평대 포구 인근 해상에서 A군을 발견해 신고 7분 만에 구조했습니다. 발견 당시 A군은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튜브에 달린 끈을 잡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에서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추돌 직후 SUV 등 차량 석 대에 불이 붙었지만 출동한 소방관들이 20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첫 번째 사고 차량을 뒤따르던 차들이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금정구 회동 교차로 부근에서 어제 승용차 넉 대가 잇따라 부딪혀 1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4시 45분쯤 발생했고 운전자들은 모두 스스로 대피했지만 이 과정에서 40대 남성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장에는 구조대원 10명과 구급대원 6명 그리고 경찰관 2명이 출동해 사고를 수습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이슈죠. 게임 중독의 질병 코드 도입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 WHO의 결정에 따라 우리 정부도 게임 질병 코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찬반 양론이 다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 정부는 최근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출연자들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에 게임 중독 상담가인 어기준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제 왼쪽에 게임 질병 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표를 맡고 계신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게임을 단순한 놀이이자 문화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알코올이나 마약처럼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중독으로 볼 것인지가 논쟁의 핵심입니다.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기준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게임 중독 상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네. 질병 코드 도입에 찬성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게임이란 부분이 이미 부모들이나 기성세대가 자랄 때 있었던 부분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녀 지도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많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적절한 지도가 되지 않다 보니까 과도한 사용을 인해서 실제 약간 좀 병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치유가 필요한 쪽에서는 이 한계를 그어줘서 치료를 받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질병 코드의 그런 도입은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네, WHO가 질병 코드로 등재를 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의무적으로 2026년까지는 질병 코드를 도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 과정을 거치는데요. 우리의 경우에는 또 국내 그 질병 코드에 대한 어떤 개정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시간이 좀 더 늦어져서요. 2025년 정도 네, 그때 그 승인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 실제 실행은 2026년,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2026년부터는 적용을 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빠르게 논의를 해야 합니다. 네, 위정현 회장님께서는 질병 코드 도입에 반대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나왔던 이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면 좀 네. 잘못된 전제가요. WHO에서 질병 코드 분류를 했다고 한국이 의무적으로 반드시 주권 국가로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한국이 하느냐 마느냐는 한국이라는 국가의 선택입니다. 네. 이 부분이 일단 잘못되어 있는 네.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WHO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준들 분류하고 있는 그 몇 가지 3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일상생활에 뭐 장애가 많다든지 12개월 뭐 지속이 된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지극히 수상적이고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WHO의 이번 어떤 질병 코드의 어떤 지정 자체가 저희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향후에 이러한 어떤 질병 과연 게임이라는 게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가 또는 게임이라는 게 하나의 원인으로 작동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신중한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는 입장입니다. 네, 게임 중독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본격적인 논쟁을 시작하기로 하고요. 잠깐 제가 네. 먼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게임계와 의료계 그리고 교육계, 정보부처 간에도 이견이 좀 엇갈리는데 지금 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꼭 우리나라에서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는 법적 검토도 받았고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ICD-10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질병 코드가 들어간 게 ICD-11, 11입니다만 네. 그 전까지 과정을 보면 도입을 할 것인가 도입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언제 도입할 것인가는 각 국가별로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ICD-10까지 이제 95년에 이게 지정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국내에 도입이 됐던 것은 국내에 이와 같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논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WHO의 어떤 권고하는 근거를 보면 각국별로 내부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이미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저희들 법적 검토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기준 소장은 다른 의견이시군요. 네네. 우리나라는 온라인 게임 상용화엔 선진국입니다. 종주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만들어져 왔고요. 그리고 이 게임 중독이나 이 부분도 특정 국가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온라인 게임이 활성화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이 수출된 나라부터 중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부분은 우리는 이 게임 중독의 질병 코드 등록에 대해서 이미 한 차례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네. 2013년에 그 손인춘법과 신의진법이 게임 중독 관련해서 발의가 됐었거든요. 그때 나왔던 부분이 게임 중독을 그 질병 코드로 넣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때 게임 업계 또 게임 관련한 학계 등등에서는 결사반대했거든요. 네, 그 결과 그것은 무산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무산된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제 질병 코드에 항목이 들어가지 않는데 네. 우리가 선도적으로 게임 중독을 국내에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반론이었거든요. 자,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온라인 게임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고요. 또 스마트폰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이 게임 중독이 우리나라와 아시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논의되면서 WHO에서 등재하기로 결정한 건 대단히 잘한 일이고요. 또 다른 부분은 올해 4월부터 우리도 5G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네. 전 세계가 경쟁하고 있거든요. 5G 서비스 할 때 주요 콘텐츠 중에 하나는 게임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또 약간 성인 콘텐츠가 주요 콘텐츠가 될 텐데요. 이 게임 콘텐츠가 나오면서 또 다른 문제는 그 중독성, 몰입성이라든가 VR은 그야말로 커다란 화면 속에 쏙 들어가서 게임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리얼리티가 대단히 강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중독성의 문제는 대단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WHO가 이 게임 중독에 대한 질병 네. 코드를 권고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대단히 시의적절하다고 보고요. 우리도 적절하게 논의해서 미래에 좀 더 게임 중독에 대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위정현 회장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WHO가 결정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은 없지만 지금 어기준 소장의 생각으로는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겁니까? 그렇죠. 온라인 게임 종주국이던 우리는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에 게임 중독 관련한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미 치열하게 네. 사회적인 논의를 거쳤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게임 업계에서 주된 반박 논리는 뭐냐면 국제질병 코드에 등록되지 않았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문화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 보면은 게임 문화가 다양합니다. 오락실용 게임부터 시작해서 집에서 콘솔 게임기, 비디오 게임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온라인 게임의 비중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 게임에 대한 그런 중독의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문제가 발생했기 네.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한 차례 논의를 거쳤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제 권고된 상황이고요. 우리는 한 차례 뜨거운 논쟁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지혜를 모아서 장기적인 어떤 게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금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WHO의 결정은 권고사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과연 게임을 단순한 놀이이자 문화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중독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정현 회장께서는 이건 질병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게임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번에 이제 그 질병 코드를 가지고 논쟁을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특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게임을 향유하는 누리는 세대는 젊은 세대, 즉 30대 이하 젊은 세대라는 거고 게임에 대해서 집요하게 공격하고 반대하는 것은 주로 이렇게 기성세대라고 불리는 나이가 많은 50대 이상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질병 코드를 둘러싼 이런 어떤 공격이라는 것은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대립 또는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억압하는 과거의 세대가 미래의 세대를 억압하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90%가 게임을 하거나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게임은 일상적인 삶의 일부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게임을 특수한 하나의 카테고리에 가둬가지고 이미 놓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뿐만 아니고 게임이라는 것은 대단히 다양한 형태의 순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약물로 대단히 치료하기 어렵다고 하는 우울증이나 ADHD, 즉 집중 장애 이런 어떤 병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게임이라는 게 광범위하게 사용이 됩니다. 특히 이런 연구들은 우리보다도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즉 게임을 억압과 탄압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장과 이용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또 관점의 차이가 우리하고 선진국과의 획을 긋는 근본적인 차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독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게임이 다른 일상에 비해서 항상 우선적이고 그것을 통해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 뭐 이 정도가 되면 게임 중독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게임 업계나 그리고 학계 쪽이나 또 이제 유 회장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문화로서의 게임과 질병으로서의 게임 중독입니다. 네, 게임을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됐거든요. 당연히. 네, 그런데 자유롭게 즐기는 부분은 그것은 중독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자신의 할 일도 못하고 또 출근도 하지 않고 학교를 가지 않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병리적인 현상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병리적인 현상이지 일반적으로 즐기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고스톱을 가족끼리 모여서 한다 그러면 그건 놀이지 유희일 뿐이죠. 근데 거기에 돈을 과도하게 걸고 한다면 그것은 중독입니다. 그래서 그 도박 중독과 가족이 즐기는 그러한 고스톱은 놀이로서 다르듯이 마찬가지로 게임의 문화로서의 게임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논의해야 될 부분은 병리적인 형상으로서의 게임 중독을 지금 논의하는 거고요. 거기에 절병 코드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오 소장께서는 게임에 과도하게 빠진 사람들을 상담해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심각합니까? 처음에는 잘 즐기고요. 그다음에 할 일도 잘하지만 점점 게임을 많이 하게 되면 일상생활이 좀 어렵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해야 될 숙제라든가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게임이라든가 이쪽이 우선순위가 되고요. 그리고 식사하는 끼니 수가 점점점 줄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루에 한 끼 정도 그것도 인스턴트 식품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고요. 점점점 늦게 밤늦게 하게 되는데 나중에 최악의 경우는 밤낮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멈추게 했을 때는 폭력 현상이 나타나고요. 가족을 협박하거나 칼을 휘두르거나 하는 부분도 있고요. 가끔씩 비극적인 사건에다 나오다시피 최악의 경우는 사망 사고까지 이제 유발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에 빠진 사람들의 심각한 사례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정윤 회장님, 실제로 그런 뭐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 빠진 게임자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에 대한 통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또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이제 그런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는 우리가 통계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하나 이번에 질병 코드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바로 그런 통계에 있어서의 고무줄 잣대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어떤 게임 장애자 또는 뭐 중독률 뭐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만, 이걸 보고 2010년에 한국 중독 정신의학회 산하의 한 분과에서 추계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질병 코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분들입니다만, 인터넷 게임 중독의 치료 지침을 보면 2010년에 그분들은 청소년 12.4%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독률이.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적어도 10명에 1명 이상이 중독자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그분들은 똑같은 단체의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3%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머지 9.4%는 어디 갔냐는 거죠. 그럼 저희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사례의 몇 가지를 가지고 9.4% 또는 10%의 통계가 왔다 갔다 하는, 즉 멀쩡한 청소년의 10%가 때로는 게임 장애자로 분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모호함과 애매함, 이 자체가 저희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이런 게임 장애, 이용 장애라는 것 자체가 과연 질병인가를 놓고 전 세계적인 지금 뭐 그런 연구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그 상황 자체를 볼 때 현재 연구가 충분하지 않고 이 자체만으로도 많은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불분명하고 애매한 잣대를 들이댈 경우에 멀쩡한 청소년이 정말 게임 이용 장애자로 몰릴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는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는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온라인 게임을 자꾸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정말 게임의 산업의 트렌드, 게임이 지금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산업 규모에서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게임을 넘어서서 스마트폰이 전 세계의 주류 절반을 넘어선 지는 벌써 몇 년이 됐습니다. 그런 변화를 잘 모르시는 겁니다. 의사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냐면 온라인 게임은 대단히 고도의 집중성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이제 PC방에서 하는 게임들이 그렇습니다만, PC 앞에 앉아가지고 몇 시간이고 집중해서 게임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으로 넘어서면서 그런 집중성과 소위 말하는 몰입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건 게임 회사들이 걱정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방치형 게임이라고 그렇습니다만 방치형 게임이 어떤 거냐면 게임을 실행시켜 놓고 스마트폰을 쳐다보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직장인들이 많이 하는데 그러면 아침에 출근할 때 게임을 실행을 시켜놓고 점심 먹을 때 한번 확인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나? 그럼 저녁에 퇴근할 때 오늘 결과가 잘 나왔네. 아유 내 캐릭터 수고했어. 라고 하고 게임을 끄고 집에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독성과 몰입성을 이야기할 때 특히 이제 중독성과 장애를 이야기할 때 네. 이런 방치형 게임 이미 이제 하나의 큰 주류의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10시간을 하는 게 이게 중독인지 아니면 과거에 우리나라가 온라인 게임을 했듯이 PC방에 앉아가지고 PC 앞에 앉아가지고 몇 시간이고 한 2시간, 3시간 집중해서 하는 게 이게 중독 현상인지 자체도 구별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런 어떤 게임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게임 산업 자체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중독성이 증가했는가 떨어졌는가 자체도 구별을 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 특히 일부 추진 세력의 그런 어떤 몰입직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네. 저희는 오히려 문제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게임 중독을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고 모호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지나치게 몰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그다지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자, 지금 게임 중독자의 통계가 모호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자,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께 질문해 보면 아이들의 40%에서 60%가 게임 중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게임 중독에 대해서 느끼는 편차는 대단히 좀 다릅니다. 네. 레인지가 넓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임 중독이 정확히 정의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 게임 중독에 대한 질병 코드 하는 부분 또 논의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처음부터 해야 될 부분이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의 문화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많은 세계적으로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앞서간 선진국인데 이 선진국의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다면 다른 나라는 더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부분, 그 중독률이 뭐 편차가 심하다고 하는데요. 10%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00명 중에 10명이 문제다. 예, 그러면 통계의 모호성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10명, 1000명 중에 100명, 10,000명 중에 1000명이라면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 거기서 1%가 문제가 돼도 대단히 큰 문제인데 게임 산업계에서는 볼 때는 너무나 간과합니다. 그 1%, 5%, 9%, 네. 10%는 그 가정의 소중한 가족이고요. 또 미래를 좌우하는 그 부분인데 게임업계는 그것을 너무나 간과하고 있습니다. 단 0.01%가 돼도 이 막대한 그런 게임 산업의 어떤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는 비용을 투자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케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산업적인 부분에 지장이 있는 부분을 두려워하면서 계속적으로 게임 중독 자체를 거부합니다. 근데 위 회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몇 %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게임 중독의 등재라든가 이 부분은 좀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산업이란 부분은 특히 게임 산업은 문화 산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화 산업은 뭐죠? 그 이용하는 유저들이 즐거워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다만 그 9%든 12%든 그 사람들이 불행하다면 그 가족이 불행하다고 느끼다면 그 산업이 잘 갈 수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계속 되면서 게임에 대한 몰입성이 좀 더 강해진다면 중독성은 더 많이 나타날 거고요. 그러면 과연 게임 산업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게임 산업의 경우에 보면 상당히 엘리트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공학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 게임 올림픽이 이루어지듯이 문화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약간해 보이는 그런 역기능적 문화는 양면성입니다. 즐겁게 즐기는 문화와 중독성이란 폐해 그리고 사이버 범죄란 폐해 그런 부분들을 어떤 예방하고 치유하고 아니면 비율을 줄이고 갈 부분들이 진정으로 게임 산업계와 학계에서 논의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통계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항상 약 10% 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10% 내외가 작지 않다는 겁니다. 0.01%도 지금 작지 않다는 겁니다. 그 소중한 고객들을 게임업계 쪽에서 게임업계 쪽에서 좀 더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확인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중독정신의학회에서 지금 현재 이분들이 질병 코드를 추진한 가장 핵심 학회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게 청소년들의 중독률을 청소년들의 2010년에 볼 때 12.4%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10% 전후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12.4%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분들이 주장하는 숫자가 3%로 그러면 중간의 차이가 10%가 나는 동일한 분들이
동일한 주장을 하는데 네. 어떤 통계는 3%로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최근에 3%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 2010년에는 12.4%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멀쩡한 심신 건강한 10% 청소년들이 어떻게 되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최근에 제가 모바일 게임,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기반의 게임을 말씀드린 건 이제 방치형 게임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에 그럼 혹시 소장님 방치형 게임 이런 거 해보신 적 없으시죠? 근데 이런 방치형 게임을 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데요. 이런 걸 해보면 있잖아요. 게임의 어떤 몰입성이라는 게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게임 어떤 산업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게임에 대한 몰입성이 떨어지고 게임에 대해 산업에 대해서 쓰는 시간이 줄어드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질병 코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국내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과거에 10년 전에 도입하는 게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게임은 스마트폰 게임보다 훨씬 더 몰입성이 강하거든요. 그러면 중독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10년 전에 이미 의사들이나 추진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 문제를 이슈화시켜야 되는데 그때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정반대로 몰입성이 떨어지는, 즉 중독성이 떨어지는 스마트폰 기반의 게임으로 전 세계 게임 시장이 이동하고 뿐만 아니라 게임보다 청소년이 더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뭐라나요? 지금 게임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어떤 건가요? 자, 지금 그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동영상으로 이미 시장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끼어들기 힘들 정도로 두 분의 열띤 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맞짱 토론은 게임을 중독으로 보고 질병 코드제를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제 뭐 거의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제가 두 분에게 짧게 하나씩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20초 정도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기준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게임 산업 위축에 대해서도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게임 산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게 뒤처지거나 퇴보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게임 산업은요. 계속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세요. 지금 3조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15조 원, 13조 원, 15조 원대를 넘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은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은 계속 크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부분은 통계를 낼 때 K척도라는 걸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이 1년에 한 번씩 K척도를 하거든요. K척도 했더니 자기가 중독자로 나왔어요. 그럼 선생님이 뭔가 쥐를 주고 하거든요. 자, 다시 학년이 올라갔습니다. 똑같은 K척도를 합니다. 자, 학년이 올라갔는데 똑같은 K척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가 계속 해마다 학습됐는데 자기가 솔직하게 체크를 할까요? 아니면 피해갈까요? 통계가 줄어드는 부분은 그런 척도의 맹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척도 사용한다.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질병 코드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우리 게임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은 없다. 자, 이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맞습니다. 그 결론이 맞는 거죠? 네, 오케이, 맞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듣고요. 자, 위정현 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통계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고요.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이냐 이 부분도 논란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분명히 누군가는 지금도 게임에 빠져서 자기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게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면 이걸 해결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 이런 비판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구조의 문제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게임 중독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왜 우리는 공부 중독 사회라는 것들을 강구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이라는 것은 공부 중독 사회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숨을 쉴 수 있는 하나의 탈출구입니다. 그런 또 숨구멍조차도 막아버리겠다는 게 최근의 질병 코드에서 논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심신 건강한 청소년, 지극히 아무런 문제가 없고 게임을 단지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신장애자로 우리 낙인찍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또 그런 어떤 우려에 대해서 저희는 현재 비판적이고 우려하고 있는 거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정현 회장님의 말씀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하실 말씀들이 많은데 오늘은 시간이 다 됐고요.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모셔서 또 2차 토론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맞짱 토론은 어기준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소장 그리고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6년 전부터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내용이 담긴 외교 문건이 확인이 됐습니다. 한국이 적절하게 대응을 하라면서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9월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이 작성한 문건입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박준용 당시 외교부 국장과 이하라 주니치 일본 외무성 국장이 만났습니다. 일본 신일철 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지 한 달가량 지났을 때입니다. 이하라 국장은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이 적절히 대응해줬으면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라며 경고했습니다. 박준용 국장은 당시 일본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검토해 나가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6년 전부터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로 하여금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하도록 압박한 겁니다.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 대사가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의 대리인 자격으로 박근혜 정부 인수위의 재판 개입을 압박한 데 이어 일본 정부가 직접 심각한 문제를 언급하며 재판 개입을 압박하고 또 보복 조치까지 시사한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박 국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 당시 이하라 국장이 재판 개입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 구체적인 대응은 한국 정부에 맡겨놓은 걸로 봤다라고 말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네, 문건 내용 들으신 것처럼 이런 일본의 압박은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강제징용 사건 대법원 재판이 5년간 미뤄진 것이죠. 이어서 공다솜 기자입니다. 2013년 11월 15일 청와대에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주재회의에 정홍원 국무총리와 박준우 정무수석 등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에게 2012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일본 정부의 항의를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수석은 대법원과 접촉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상고 판결을 늦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즉시 외교부가 담당 부처이니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다고 지시합니다. 보름 뒤인 12월 1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주재로 이른바 1차 소인수 회의가 열립니다. 김 전 실장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그리고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합니다. 차 전 처장은 2012년의 대법원 판결에 브레이크를 걸어줬어야 했다며 재판을 늦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1년 후 두 번째 열린 소인수 회의에서 윤 전 장관은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해진다고 난색을 표합니다. 이후 대법원은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를 도입하고 양 전 대법원장이 전범기업 측 변호인을 만났으며 대법원에 제출할 의견서까지 대신 검토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강제징용 사건은 5년여간 대법원에서 잠자게 됩니다. 그 사이 원고인 4명의 피해자들 중 3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을 하라는 일본의 압박은 계속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3권 분립으로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우리 측 설명이 있었지만 일본의 요구는 똑같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은 우리에 대한 경제 조치들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한민용 기자가 전합니다. 매주 일요일 총리 공간에서 열리는 이른바 6인 회의.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권의 고위 관계자 소수가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6인 회의의 주요 현안은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고위 관계자는 일본은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적절히 대응하라는 요구만 되풀이했다. 3권 분립을 설명하며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일본은 집요할 정도로 똑같은 요구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6인 회의에선 3차례 이상 일본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만큼 집중적으로 다룬 겁니다. 당시 이미 두 나라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배상하라는 방안 등을 거론했지만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일본은 물밑 협상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응하란 주문만 거듭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 일본의 강한 압박 기조로 미루어 일본의 보복 조치를 예상해 왔다며 TF까지 만들어 대응했지만 주요 부품 국산화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였다고 전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태평양 피지섬에 지상낙원을 만들겠다면서 신도들을 이주시켜서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에게 1심 판결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먼저 이희령 기자입니다.
신옥주 목사는 5년간 약 400명이 넘는 신도를 피지섬에 이주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도들은 노동과 설교 듣기를 반복하면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종교의식을 빙자해 서로를 폭행하는 타작마당도 거의 매일 이뤄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난해 7월 JTBC 보도 이후 신옥주 목사는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폭행과 특수감금, 아동학대 등 9가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습니다.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고 가족 해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정에는 피해자들도 나왔습니다.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걸 거치면서 기가 많이 상했어요. 하나님이 하는 얘기에 한 30% 정도밖에 못 들었어요. 세상에 6년이 뭐 6년이 그게 말도 안 되지. 착각하는 얼마나 되지. 말도 못하는데. 신옥주 목사를 추종하는 신도들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아직도 폐지섬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신도들이 있습니다. 400명가량이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곳이 낙원이 아니라 지옥이었다고 말합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은혜로교회 담임 목사인 신옥주 씨가 신도들을 피지로 이주시킨 것은 5년 전부터입니다. 그곳에 지상낙원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말을 따르지 않는 신도는 이른바 타작마당이라는 이름을 걸고 마구 때렸다고 신도들은 주장합니다.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애기가 됐으면 돈을 벌든지 나이가 그대로 없어 진짜. 신도들의 뺨을 수차례 내리치고 머리채를 잡고 강하게 흔듭니다. 폭행은 신도들은 물론 가족끼리도 행해졌습니다. 동시에 뺨을 칠 때는 힘이 쳐야지. 나는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렇게 머릿속 속이 원샷 때문이지. 완전히 고기가 좌우로 한 30, 40도 이상 움직일 만큼 그렇게 힘을 줍니다. 때립니다. 엄마가 돼가지고 눈이 붓고 피멍이 들어가지고 제가 피지는 지상 낙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로 일하는 소예요, 소. 일하다가 소가 지치거나 아파서 병들면은 폐기 처분하듯이 정말 지옥 같아요. 이들은 현지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피지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전 재산을 다 헌납했기 때문에 제 가족이 다시 돌아온들 되게 막연한 거예요, 이제. 지금도 아마 400명은 지금 있을 거예요. 그저 피지에 남은 가족의 생사만이라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꿈 같아요,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걔들은 늘 나한테 묻거든? 아빠, 엄마 어떡해요?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가슴이 너무 아프고. JTBC 김태영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 약속을 실행할 때가 됐고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실무 협상도 곧 재개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의 추가 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논의되고 있는 것도 계획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청주에서 산행에 나섰다가 실종된 여중생의 흔적을 지금 일주일이 넘도록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산악 지역 수색에 능한 특전사 투입도 군에 요청했습니다. 드론을 투입해서 야간 수색도 이어갔습니다. 헝가리 유람선 참사의 가해 선박을 운항했던 선장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크루즈선 바이킹 시기노의 선장은 사고 다음 날 구금됐다가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는데 헝가리 대법원이 보석을 허용한 하급법원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인 탑승객 1명은 여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브라질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나 수감자들이 숨지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북부 파라주에 있는 교도소에서였는데 5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음식 축제 행사장에서 총격전이 발생해 용의자 1명을 포함해 4명이 숨졌습니다. 6살 어린이와 13살 소녀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공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추적 중입니다. 불이 난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복구 공사가 나보염 우려로 중단된 가운데 환경단체가 관계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안전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여야 5당이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초당적 비상협력기구를 내일 출범시킵니다.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 첫 회의를 내일 개최합니다. 여야 5당과 정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민주노총 등이 참여합니다.
주택 거래가 줄어들면서 문을 닫는 공인중개업자가 새로 문을 연 개업자 수를 6개월 만에 앞질렀습니다. 지난달 폐업자는 1,180명가량이었습니다. 정의당 윤수와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택배 발송지를 확인한 경찰이 CCTV에 나온 동선을 추적해 이 남성을 붙잡았는데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활동가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사기 조작극이라며 진보 개혁 세력에 대한 분열 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참사의 가해 선박을 운항했던 선장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은 사고 다음 날 구금했다가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는데요. 헝가리 대법원이 보석을 허용한 하급 법원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헝가리 경찰이 다뉴브 참사의 가해자인 우크라이나 출신 유리시 선장을 긴급 체포했다고 인덱스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유리시 선장은 지난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관광객과 가이드 등 한국인 33명이 탄 유람선을 들이받은 크루즈선 바이킹 시기노의 운항을 맡았습니다. 앞서 헝가리 대법원은 유리시 선장에게 보석을 허용한 하급 법원의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당시 사고로 한국인 25명이 숨지고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에 있지만 유리시 선장은 사고 다음 날 구금됐다가 2주 뒤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습니다. 헝가리 법원은 당시 우리 돈으로 약 6,200만 원에 해당하는 보석금 1,500만 포린트를 내고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부다페스트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선장의 보석을 허용했습니다. 가해 선박의 선장이 다시 구금되면서 사고 원인을 밝히는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JTBC 허진입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학생 등 5명이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수단 중부 지역의 도시 오베이드에서 고등학생 수백 명이 모여 군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는데요. 이를 해산시키려는 보안군이 시위대를 향해 총을 쐈습니다. 학생 4명과 성인 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는데요. 수단 보안군의 무력 진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기차역에선 한 남성이 8살 아이를 철로로 떠밀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속 열차가 기차역에 들어오는 순간 어머니와 소년을 철로로 민 건데요. 어머니는 곧바로 안전한 곳으로 피했지만 8살 소년은 기차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사건 직후 체포된 범인, 아프리카 에리트레아 출신의 40대 남성인데요. 피해자들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서 경찰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열린 한 경매에 갖가지 화려한 보석들이 나왔는데요. 모두 범법자들에게서 압수한 것들입니다. 팔찌가 온통 다이아몬드로 장식돼 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한 경매장에 값비싼 보석들이 나왔는데요. 멕시코 정부가 마약 조직 등 범죄자나 탈세자에게서 압수한 것들입니다. 이날 경매 수익은 우리 돈으로 약 6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이 돈은 멕시코 중서부 지역의 도로를 고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보고 있는 건 뜯긴 뱀의 사체입니다. 인도 북부 지역에서 한 남성이 뱀에 물린 직후 자신을 깨문 뱀을 직접 물어뜯은 건데요. 뱀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남성을 문 뱀은 독성이 없는 종인데요. 담당 의사는 남성의 상태가 악화한 원인을 도무지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은 어떤 곳들입니까? 네, 어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되면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중북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역에 발효 중인데요. 그중 동해안과 충청 남부 또 내륙 곳곳은 폭염 경보로 더위의 기세가 더욱 강한 상황입니다. 낮 동안 이렇게 30도를 넘어서는 곳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을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오늘 기온이 정말 크게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 1, 2도 정도 더 높겠는데요.
서울이 32도, 강릉과 대구, 광주가 35도로 예상이 됩니다. 온열 질환 유의하시고요.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꽤 많군요. 네, 지난밤 열대야가 나타난 곳들도 있죠. 네, 이제는 낮더위 또 밤더위도 계속 이어진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열대야가 나타난 지역이 더 늘어났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어선 지역이 대부분에 이렇게 나타난 모습입니다. 이렇게 높은 기온에 잠 못 이루는 분들 참 많은데요. 신용만 하고 가버린 장마 끝에 열대야, 이렇게 시원한 비가 아쉽다는 분도 계셨고요. 진정한 무더위와 열대야, 이제 시작이란 얘기가 흑흑 하시면서 본격 시작되는 무더위가 무섭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예,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고 한밤중에도 29도까지 기온이 유지가 되는 상황인데 오늘 비 소식도 있습니까? 네, 더위는 계속되지만 곳곳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우산도 챙기셔야겠는데요.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렇게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를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낙성 강수가 예상이 됩니다. 지역에 따라 바람이 강하게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면 후텁지근하겠어요. 네, 습도가 높아서 힘들죠. 네, 오늘 날씨 몇 가지 키워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오늘 날씨 키워드는요. 무더위, 또 중북부 소나기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 중인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중북부 지역에 5에서 40mm 정도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무더위 잘 견디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상원 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8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자산업 생산 규모가 중국과 미국에 이어서 세계 3위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 조사 결과입니다. 일본을 제치고 3위 자리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과제도 지적이 됐습니다.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전자부품에 편중이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자산업 생산액은 1,711억 100만 달러, 약 202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8%로 중국 37.2%와 미국 12.6%에 이어서 세 번째였습니다. 순위도 일본을 제치고 한 계단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전체 전자산업 생산에서 전자부품 비중이 77.3%로 특히 반도체 의존도가 심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반도체 편중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반도체는 분명히 높게 평가해야 할 성공 사례고 다른 산업이 따르지 못했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에 대해서 통화 정책의 한 시대가 끝나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연준이 현지 시간 30일과 31일 이틀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인하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지난 2008년 12월 이후로 10년 7개월 만인데요. 미국 경제가 최장기 호황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미중 무역 갈등과 또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보험 성격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서방 국가들 또 이란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란이 반격에 나섰습니까? 네, 호세인 한자니 이란 해군 사령관은 현지 시간으로 29일에 올해 안에 러시아 해군과 페르시아만 등지에서 합동훈련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훈련 지역에는 호르무즈 해협도 포함됩니다. 미국과 유럽의 군사적 움직임과 맞물려서 친이란 반미 진영의 군사적 위력 시위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해상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과 유럽, 친이란 등 세 개 진영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세력을 겨루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보리스 존슨 영국 신임 총리가 유럽연합 EU와 새 브렉시트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존슨 총리는 스코틀랜드의 한 해군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안전장치는 쓸모가 없다. EU 탈퇴 협정도 폐기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U 탈퇴 협정에 포함된 이 안전장치는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영국 전체가 당분간 EU 관세 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존슨 총리는 또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에서 검토 중인 분리 독립 주민투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여야가 8월 1일 본회의를 열고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8일 만입니다.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안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의 영토 침범 규탄 결의안도 함께 처리합니다. 김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이 7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이틀 뒤인 8월 1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열리는 건 4월 5일 이후 118일 만입니다. 또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8일 만에 처리되는 겁니다. 민생 추경을 기다려 오셨던 많은 국민들한테 좀 늦었지만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야당이 요구해온 이른바 안보국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오늘부터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열어 현안 질의에 나섭니다. 이틀 뒤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함께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안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침범을 규탄하는 결의안도 함께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과 북한 목선 국정조사를 요구해온 야당은 이번엔 한 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일단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연계하지 않고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보류하는 것이다. 다만 야당이 추경안을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KT 임원을 직접 만나서 딸의 이력서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소장 내용이 어제 공개됐는데 검찰은 2011년 계약직 입사 때부터 실질적인 청탁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이 지난 2011년 3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유열 전 KT 홈 고객부문 사장을 만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직접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넸고 딸이 체육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말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서 전 사장이 이력서를 KT 스포츠 단장에게 전달했고 김 의원의 딸이 계약직으로 뽑힌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이석채 전 KT 회장을 압박한 정황도 공소 사실에 들어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국정감사 때 이 전 회장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도록 힘을 써 대가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김 의원은 국감장에서 본 의원의 딸도 지금 1년 6개월째 사실상 파견직 노동자로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열린 이 전 회장의 공판에서 김 의원의 딸은 신입사원 원서 접수를 한 달이나 늦게 하고 인성검사에도 불합격에 해당했지만 신입사원으로 뽑혔다는 실무자 증언이 나왔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네, 7월에서 8월로 넘어가는 이번 주입니다. 보통 이 시기가 여름휴가 피크죠. 여행을 위해서 또 여행을 하면서 도움이 좀 되실 만한 유용한 정보들을 오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론가님 오늘은요. 시청자분들의 여행을 위한 경제 정보 종합. 네, 이렇게 네.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요, 이제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네. 뭐 요즘은 뭐 일본 안 가고 뭐 동남아나 다른 곳으로 많이 찾으신다고 하는데 해외여행에 가면은 아마 이번 여름에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입국장 면세점. 그렇죠. 지난 5월 말에 생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는 출국장, 즉 우리가 네. 해외로 나갈 때만 면세점을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들어올 때, 입국할 때도 면세점을 함께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간략하게 꼭 알아둬야 될 것이 역시 네. 한도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좀 헷갈리는 게 면세에 대한 면세 한도가 있고 네. 실제로 우리가 면세점에서 실제 살 수 있는 전체
구매 한도가 있거든요. 면세 한도, 구매 한도. 그렇죠. 네. 면세 한도는 600달러입니다. 1인당. 600달러까지만 우리가 세금 면제를 받는 면세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600달러 이상으로 살 수도 있거든요. 현재는 3,000달러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구매 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어떤 식이냐. 출국할 때 살 수 있는 전체의 구매 네. 한도가 3,000달러, 네. 입국할 때 들어올 수 있는 게 600달러에서 합해서? 3,600달러까지 네. 살 수 있고요. 이 중에서 600달러를 면세를 받은 게 되는 건데요. 음. 세법 개정안이 바뀌었죠. 그래서 보니까 핵심적인 내용이 9월부터는 전체 구매 한도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출국장에서 5,000달러, 입국장에서 600달러에서 이제 5,600달러까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면세는 600달러까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입국장 면세점 뭐 이렇게 취재를 좀 해봤더니 다양하지는 않지만 네. 우리가 보통 이제 해외여행 끝나고 들어올 때 누구 선물하려고 술 같은 거 좀 사시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면세점에서 많이 네. 이제 이용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미리 사가지고 가져가면 캐리어에 여행비는 어떻게 들고 계속 다녀요? 갖고 예. 다녀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술이라든가 향수 같은 화장품들은 실은 이제 들어와서 입국장 면세점에서 이용하면 좀 편하다. 조금 줄이시라고 이런 짐을. 조언들이 있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그 구매 한도 아직 9월은 안 됐으니까 네. 7월, 8월에 여행하시는 분은 일단 3,600달러라는 걸 그렇습니다. 알아두셔야 되고 네. 지금 구매 한도에 대해서 지금 여름 휴가 본격적인 휴가철이기 때문에 지금 집중 단속도 하고 있어서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뭐 메고 오신다고 나중에 가방 같은 거 사서 다 네. 걸립니다. 굉장히 강력하니까 네. 일단 600달러 한도 내에서 면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 짚어드렸고 해외 여행을 가서 이제 뭐 보통 환전을 해서 가져가지만 카드를 쓰기도 합니다. 네. 필요의 경우에 따라서 원화로 결제할 거냐, 현지 통화로 결제할 거냐. 이거는 많은 분들이 어떤 게 유리한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뭐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네. 이거를 현지에 가가지고 원화로 결제할 경우에 어르신들이 편하잖아요. 이게 원화로 얼마야.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더 좋다. 아니다. 현지 통화로 결제해야 된다는데 이게 완전히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은 뭐냐. 현지 통화로 결제를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 우리가 현지에서 원화로 결제를 한다고 쳐봐요. 그럼 일단 수수료를 한 번 물고 원화를 내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이 카드를 다시 이 결제를 받게 될 때는 내가 이미 한번 원화로 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로 바꿨다가 또 원화로 오게 되는 즉 이중 수수료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해외에서 뭐 쇼핑을 하고 카드를 이제 결제를 했습니다. 네. 이때 물어보면 원화로 하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현지 통화로 네. 그냥 받으시고 네. 나중에 국내에서 결제를 하시면 되는데 이 때문에 아예 요즘에는 이 해외 원화 결제 차단 서비스라는 요것도 카드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카드사에 신청을 하면 되나요? 예, 어르신들이 막 헷갈리니까 그러니까요. 원화로 괜히 이게 많게나 8%까지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 들어도 아마 물어보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상 가서 원화지 현지 통화지 할 테니까요. 일단 떠나시기 전에 카드사에 전화를 거셔서 미리. 원화 결제를 차단해달라. 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해외 여행하시는 분들 얘기를 해봤는데 요즘에는 이제 국내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먼 쪽으로, 뭐 네. 강원도나 저 남쪽으로. 그러면 보통 이제 가서 네. 차를 빌려서 이용하는 그렇죠. 게 편하니까 네. 돌아다니려면. 근데 렌터카 보험료를 아끼는 방법이 또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왜 이제 렌터카를 많이 이용하냐면 네. 이제 두 가족, 뭐 친구들 가게 되면 좀 큰 차를 빌릴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네. 렌터카가 요즘에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이제 관련한 보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 렌터카를 할 때 이 보험을 어느 수준까지 하느냐, 이 개인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자차도 아주 조금만 하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뭐 풀 패키지라고 하죠. 완전 자차까지 다. 저는 그냥 맘 편하게 다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비용이 하루에 거의 한 16,000원에서 2만 원 넘게 들게 되는 이제 그런 보험료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게 기존에 우리 다 자동차 보험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특약을 활용하면 굉장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요. 이 자동차 보험에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휴가를 뭐 앞으로 한 5일 전에 떠난다. 네. 그러면은 내 자동차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렌터카 손해보험 특약을 가입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하루부터 지나면 바로 효력을 발휘하거든요. 아, 하루가 지나면 그렇죠.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비용이 한 3,000원대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용하면 되죠. 그렇죠. 하루에 막 10,000원, 15,000원 쓰는 것보다는 이 특약을 이용하시는 게 좋다라는 건데요. 이 특약의 또 꿀팁은 보통 막 가다가 가입하시고 그러는데
좀 넉넉하게 그렇죠. 일주일 전에 딱 가입해 두시는 것이 또 편하다는 돈을 말씀드립니다. 아끼는 방법이니까요. 네, 돈 얘기가 나와서 휴가 정말 1년에 이 여름에 정말 좋은 곳에 가서 힐링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정말 중요한 기간인데 또 돈이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좀 도움이 많이 되시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네. 돈을 좀 의외로 어디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또 많이 받으시는 네. 분들도 계실 수 있는 건데요. 네. 오늘은 휴먼 자산에 대한 얘기도 함께 들으려고 네, 해요. 네. 휴먼 자산이란 게 뭐냐? 우리가 은행의 예금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짜투리 금액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안 찾고 그냥 그 계좌에다가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의외로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면 자산, 크게 휴면 예금이 있고요. 휴면 보험이 있는데 참고로 먼저 휴면 예금 같은 경우에 올 상반기에만 거의 730억 원이 주인을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30억 원. 예, 작년 말까지만 해도 올 상반기에 730억 원은 그냥 잠자는 돈이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휴가 떠나시기 전에 뭐 휴가비에 보태시라고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텐데요. 네. 먼저 예금부터 들어가 보면은 이제 휴면 예금 실은 이제 서민 금융진흥원의 휴면 예금 찾아줌이라는 서비스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 일단 들어가시면은 공인인증서만 있으시면은 이제 확인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잠자고 있는 돈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휴면 예금들 예금. 여행 떠나시기 네. 전에 미리 좀 파악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담뱃갑에 새겨있는 경고 그림과 문구가 내년 말부터 더 커집니다. 지금 그림의 크기는 OECD 30개 나라 가운데 28번째로 우리나라가요. 약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두 달 전 소년체전 이어달리기에서 시원한 역전 질주로 박수받은 15살 소녀 양예빈 선수가 어제 또 한 번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29년 동안 깨지지 않던 여중부 400m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400m 달리기지만 양예빈이 맨 앞으로 나서기까지 15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승선이 가까워질수록 다른 선수들과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소리 질렀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기록은 55초 29. 얼굴엔 15살 소녀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의 최고 기록인 55초 65를 넘어선 건 물론 1990년 이후 깨질 기미가 없던 여자 중등부 400m 최고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올 시즌 성인 경기까지 합쳐도 양예빈보다 빠른 건 한 명뿐. 그 차이도 0.1초밖에 안 납니다. 앞선 1600m 이어달리기에서도 시원한 질주가 이어졌습니다. 바톤을 받았을 땐 3위였지만 단숨에 앞에 선 선수를 따돌리며 1위로 올라섰고 맞바람이 거셌던 200m에선 24초 9위로 개인 최고 기록을 바꿨습니다. 한국 신기록을 깨면은 좋겠죠? 양예빈은 이젠 트럭에 설 때마다 환호를 불러내고 또 뭔가 기대를 품게 만드는 선수가 됐습니다. 소년체전 1600m 계주에서 50m 앞에 선 선수를 따돌리는 질주로 세상에 알려진 양예빈. 무엇보다 기분 좋게 질주하고 환하게 짓는 웃음만으로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미국 육상 선수인 달리 무함마드가 16년 만에 여자 400m 허들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무함마드는 어제 미국 육상 선수권 대회 결선에서 비가 내리는 악조건에서도 52초 20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종전 최고 기록은 2003년 러시아 율리아 페촌키나가 작성한 52초 34입니다. 메이저 퀸으로 불리는 여자 프로골퍼 고진영 선수가 세계 랭킹 1위에 복귀했습니다. 고진영 선수는 LPGA 투어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마지막 날 4타 차를 뒤집으며 합계 15언더파로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고진영의 랭킹 포인트는 8.93점이고 1위에서 2위로 내려간 박성현은 8.50점입니다. 심판진을 비방해 한국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7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은 김병수 강원FC 감독의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어제 강원FC의 재심 요청을 기각하고 상벌위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감독은 지난 6일 FC서울과의 경기가 끝난 뒤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을 모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도 더위의 기세가 강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 중이고요. 동해안과 충청, 남부 내륙 곳곳에는 폭염경보로 강화되면서 낮 동안 35도를 넘어서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소식 들어있습니다. 오후까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에 최대 40mm 예상되고요. 지역에 따라 강한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 쪽으로 구름 많이 지나고 있고요. 이렇게 오늘 중부지방은 계속 구름 많고 남부지방은 비교적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강릉 35도, 대구와 광주도 35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북한도 곳곳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시작돼 모레 아침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 약속을 실행할 때가 됐고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실무 협상도 곧 재개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의 추가 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논의되고 있는 것도 계획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청주에서 가족과 함께 산행에 나섰다가 먼저 내려간 뒤 실종된 여중생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전사를 투입해달라는 요청까지 해놓은 상황입니다. 헝가리 유람선 참사의 가해 선박을 운항했던 선장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크루즈선 바이킹 시기노의 선장은 사고 다음 날 구금됐다가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는데 헝가리 대법원이 보석을 허용한 하급법원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인 탑승객 1명은 여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여야의 합의가 나오면서 7월 임시국회가 의사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멈춰선 국회 예결위는 오늘 추경 심사를 재개합니다.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외통위 전체 회의도 오늘 열립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